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혈육보다 차가운 벽이 되어버린 사촌 남매의 오래된 상처와 화해를 담고 있습니다. 들숨보다 뜨겁고 날숨보다 깊은 후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이 가족 사이에 놓였을 때 그 무게가 어떻게 배가 되는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육교 위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봄 안개가 온 동네를 덮고 있던 23세 어느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나는 어릴 적부터 같은 마당에서 뛰놀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사촌 지희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 두 글자만 불러도 웃음이 터지던 사이였지만 그 아침 이후로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지웠고 그녀는 나를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22의 새벽 기도를 다녀온 뒤 남몰래도 아닌 대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수백 년째 제사를 지켜온 집안이어서 할머니는 종교를 바꾸는 것은 곧 피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 청년부에서 피아노를 치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 느낀 묘한 동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집안은 고모부의 갑작스러운 부도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어른들은 해답을 찾자며 종친회를 열었고 당연히 할머니 댁에 모여 제일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 밤새 대책을 논했습니다. 문제는 고모부가 구세군교회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촌 지희의 아버지였던 고모부는 위로를 받기 위해 찾은 그 자리에서 11조를 통해 기적을 경험해보라는 말을 듣고 비투에 다시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마치 기적이 세상의 법칙을 대신해줄 것처럼 믿어버린 것이지요. 평생 제사를 지내며 조상 공덕을 쌓아야 복이 온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모부의 뺨을 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친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조상을 배신하는 자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지희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몸을 도려내려는 외과의처럼 서늘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공동묘지에서 3대 조부모의 비석을 세척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삿날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두 나서 묘소 풀을 베고 비석에 묻은 이끼를 긁어냈는데 지희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척 어른들은 드디어 그들이 집안의 결속을 깨뜨렸다며 쑥덕거렸고 집안 형님들은 돌아가며 격앙된 음성으로 지희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무 말 없이 풀이지만 한 줄기라도 더 베고 풀 죽은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검은 승합차가 비포장 길을 빠르게 달려오더니 묘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희였습니다. 흰 셔츠 소매는 흙먼지에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절을 올리듯 무릎을 꿇고 조부모 비석 앞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저는 조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초여름 매미 소리보다 더 짙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너희 집 예배당에서나 절을 올려라. 그날 밤 지희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나는 왜 피를 배반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지. 난 그냥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간 것뿐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상도 새로운 종교도 아닌 내 안에 겁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쟁이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30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했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느라 명절마다 본가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삶 속에서 지희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빠르게 세상을 떠나고 남은 이들이 천천히 달라지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유독 지희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사이 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의 소규모 선교단체에서 일하며 해외 봉사를 다닌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희보다는 그녀가 선택한 종교가 더 큰 문제처럼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된 올해 봄,
집안에 또 한 번의 비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뇌출혈이라며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온 친척 단체 메시지에서 나는 문득 지희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가물거리던 번호 뒷자리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세계선교회 부산센터입니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아직 그 길 위에 있구나. 그 순간 나는 늦어버린 봄비를 맞은 들꽃처럼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이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던 완고함이었음을. 그 완고함이 족쇄가 되어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멀리 걸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나는 결국 주말을 통째로 털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봄바람은 나에게 오래된 슬픔을 한 겹씩 벗겨내고 또 다른 죄책감을 더 씹혔습니다. 버스 간이휴게소에서 내린 잠깐 동안 나는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여전히 화를 냈겠지만 지희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돌아가는 가정법 속에서 나는 끝내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CCM 찬양곡이 귀에 들어왔고 그 노랫말 속 화해라는 단어가 창끝을 두드리듯 울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부산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사과를 찾아가는 순례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직 스스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짠내가 스며든 공기가 내 폐 깊숙이 박혔습니다. 세계선교회 센터는 낡은 항만 창고를 리모델링한 곳이었습니다. 양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벽마다 부착된 선교 사진과 봉사 일정 안내지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작은 사무실 문턱에서 지희가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근육이 붙은 두 팔로 여러 박스를 나르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굳어버렸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로 시간의 강은 순간적으로 다리를 놓은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의 세월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위독해. 내가 와줬으면 해. 지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는 상반된 감정이 뒤섞인 채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담아내지 못한 채 무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짧은 침묵 끝에 오래된 창고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뿌연 빛이 덜컥거리는 창살 사이로 드리웠고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먼지 입자들이 유영하는 모습이 마치 잊힌 시간의 조각 같았습니다. 지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문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 그들에게서 배운 건 믿음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대한 것이더라.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손을 내밀면 잡아주던 사촌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조상과 신, 그 이름이 우리 사이를 메운 이후로 손을 내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괜찮아? 마음에 짐이 많아 보인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한 글자씩 토해냈습니다. 겁이 났어. 내 아픔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쟁이였어. 그 순간 지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과거에 갇혀있던 내 시간을 해방시키는 열쇠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희는 센터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 밤 서울행 KTX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 우리는 부산역 대합실 한 구석에서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평생 못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지희는 해외 봉사 중 겪은 극적인 일화, 어린아이 손에 건네받은 달콤한 과자 한 봉지가 자신에게 준 깨달음 등을 이야기했고 나는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종교적 다양성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허물과 상처를 드러낸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결국엔 내 손을 한 번 더 잡고 싶어 할 거야.
내가 말하자 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울로 데려다 줄 마지막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밤 11시에 기차 안은 조용한 졸음으로 가득했겠지만 서울행 KTX 객실은 나와 지희의 굳은 침묵이 쇳소리를 삼킨 듯 무거웠다. 우리는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았으면서도 손끝 하나 스치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달리는 불빛이 강물처럼 이어지다 끊어질 때마다 내가 놓친 세월의 조각들이 물비늘처럼 튀어올랐다. 지희는 깊이 숨을 들이켜더니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가 쓰러진 진짜 이유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한때 할머니가 조상을 버린 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유가 지금도 그녀를 옥죄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 대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의 균형이 또다시 기울 것만 같았다. 서울역에 내리니 새벽 3시가 지났지만 공기가 들떠 있었다. 지희는 짐 하나 없는 맨손이었고 나는 손에 들린 작은 배낭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택시를 잡아탄 우리는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달려갔다. 밤하늘은 먹먹했고 동쪽 하늘에선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플루오르선 불빛 아래 흰 타일이 차갑게 반사되어 우리가 걷는 발소리를 부각시켰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친척들은 응급실 앞 대기 의자에 겹겹이 앉아 있었다. 잠 못 든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희를 발견한 순간 공기 중에서 전기가 튀는 듯 긴장감이 번쩍였다.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지희에게 다가왔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왔니? 차가운 음성이 새벽 공기보다 더 서늘했다. 그는 지희의 손목을 붙잡아 복도 끝으로 밀어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더 얹을 불씨가 남았어. 돌아가. 나는 재빨리 일어섰지만 친척들의 시선이 창끝처럼 날카로워 감히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다. 지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손목을 빼냈다. 제가 할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오히려 큰아버지의 목청을 무력화시키는 단단함이 있었다. 순간 사촌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아버지를 말렸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작은어머니가 나서서 손사래를 쳤다. 종교가 뭐라고 애초에 이런 일 안 벌어졌으면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눈물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고령의 뇌출혈이라니 예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에 친척들은 허탈한 숨을 내쉬었다. 그때 할머니의 병실 앞에서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선 큰아버지와 지희가 다시 부딪혔다. 내가 선택한 신이 너를 위로해주겠지.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조용히 해라. 큰아버지가 내뱉은 말은 칼날 같았고 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물러섰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삼촌, 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인정했으니 다툼도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작은 이모가 쏘아붙였다. 내가 뭘 알아? 내 엄마가 밤마다 제사상 차리며 울던 건 기억 못해?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새벽 5시, 덜 깬 하늘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올 즈음 간호사가 보호자 한 명만 병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잠시 눈빛으로 긴급회의를 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지희가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두 눈엔 오랜 두려움과 간절함이 겹쳐 있었다. 내가 들어가. 그녀의 입 모양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전실로 향했다. 보호복을 입으며 흰 장갑을 낄 때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할머니에게 종교적 화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다만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다. 침대 위 할머니는 여러 관 속에 갇혀 힘겨운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주름진 이마와 깡마른 손등 위로 기계음이 리듬을 세고 있었고 나는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릿해졌다. 할머니, 저예요.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을 때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때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바로 지희였다. 누군가 몰래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를 막을 새도 없이 할머니 머리맡 반대편에 선 그녀를 보았다. 할머니의 흐릿한 시야가 지희를 인식했는지 가느다란 숨이 거칠어졌고 기계가 빠르게 경고음을 냈다. 간호사가 달려와 지희를 밖으로 밀어냈다. 복도에서 고모가 지희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왜 여길 제발 그냥 돌아가. 지희는 고모의 팔을 살포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전 할머니 손을 한 번만 잡고 싶었어요. 고모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등을 돌렸다. 우리는 할머니를 잃을까봐 무서운 거야. 지희는 더는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아침이 밝자 중환자실 앞에는 친척들이 늘어선 의자에 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모두 분리된 섬처럼 떨어져 있었다. 그때 병원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실과 마주했다. 할머니의 의료 결정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법적 보호자인 큰아버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으나 그는 지희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추가 동의란에 배교자 접근 금지라는 말을 쓰겠다고 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삼촌, 그건 너무 심해요. 그러나 삼촌은 되레 외쳤다. 믿음이 다르면 가족도 남이야. 그 말은 마치 대모처럼 통로벽을 울렸다. 지희는 멀리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고모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효력과 할머니의 의사를 물었다. 동생은 현행법상 성년 사촌이더라도 직접 보호자 동의를 받을 길은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면 다른 친족도 면회는 할 수 있다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큰아버지에게 설득을 시도했다. 삼촌,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면 마지막으로 지희 손이라도 잡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할머니가 지희를 보면 다시 충격을 받을 거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서 나는 결코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과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지희를 향한 분노와 동시에 자신이 손녀를 버렸다는 죄책감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 한켠에서 지희와 나는 마주 앉았다. 자동 판매기 커피에서 퍼지는 옅은 향이 공중에 맴돌았다. 할머니가 널 보고 충격받으실 거라고 해. 내가 말하자 지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오래전 충격을 들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 손 한 번 잡는 게 그렇게 큰일일까? 그녀의 말끝에서 묻어난 좌절은 깊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삼촌도 종교도 아닌 과거야. 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녁 무렵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다. 담당 의사는 출혈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각오를 하라고 했다. 복도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그때 고모가 조용히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희도 마지막 인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손녀를 한 번만이라도.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자 작은어머니도 뒷말을 이었다. 우리 다 어머니 자손 아니야? 서로 미워할 새도 없어. 그러나 큰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저었다. 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삼촌, 제가 할머니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게요. 찬송가도 부르지 않을게요. 그저 손이라도 잡고 숨결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순간 복도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큰아버지는 떨리는 눈빛으로 지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 작성했던 연명치료계획서 사본이었다. 거기엔 놀랍게도 자필로 적힌 작은 글귀가 있었다. 모든 자손은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 내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문장은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했다. 큰아버지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지희에게 내밀었다. 어머니가 저걸 쓰셨다. 그런데 난 두려워.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다. 내가 나타나면 내가 했던 말들. 어머니가 들을까봐 두렵다고. 이 고백으로 인해 복도에 남아있던 악감정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한 상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까지 우리는 문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선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희는 결국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삼촌, 두려움은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 같이 들어가요. 그녀가 내민 손을 큰아버지가 천천히 잡았다. 손을 맞잡은 순간 할머니의 병실로부터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미약한 리듬이었다. 밤사이의 병원 복도는 초조한 심장 박동처럼 끊임없이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서 삐걱대며 길어졌다. 우리는 할머니의 연명치료 계획서, 사본 한 장을 두고 여전히 서 있었다. 종이에 적힌 단문 하나는 우리 모두의 억센 자존심을 무력화시키는 주문 같았다.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과거가 더 깊이 도려져 피를 흘렸다. 결국 큰아버지가 입술을 깨문 채 말했다. 좋다. 들어오게 하자. 대신 누구 하나라도 소란 피우면 난 더는 책임 못 져.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척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균열음이 났다. 작은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저러다 또 기도하겠지. 고모가 이를 악물며 작게 반박했다. 그래도 나도 엄마도 사죄받을 자격은 있잖아.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팔짱을 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각자의 몸짓은 서로 다른 신념과 감정을 대변하며 복도를 더욱 비좁게 만들었다. 나는 지희를 데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보호복을 다시 챙겼다. 하얀 가운을 걸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과 후회를 더심는 듯했다. 들어가면 할머니가 놀라실지도 몰라. 내가 속삭이자 지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만은 굳건히 빛났다.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마음을 전할 뿐이야. 그녀의 어깨가 세차게 들떴지만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낮았다. 문이 열리자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우리는 침대 양옆에 섰다. 지희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조용히 할머니 손등을 감싸 쥐었다. 할머니, 저예요, 지희예요. 속삭임이 공기 속에서 파문을 그리자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심전도 모니터 선이 한순간 불규칙하게 뛰었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 문틈 사이로 작은 어머니의 긴장이 담긴 시선이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간호사에게 손짓했고 간호사가 달려왔다. 손님, 진정하세요. 환자분 안정이 먼저입니다. 간호사는 지희의 손을 살포시 떼어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꾸깃꾸깃 접힌 채 지희의 손목을 붙들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순간 모니터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려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위해 달려들었고 우리는 급히 물러났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큰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나타나서 어머니만 더 괴롭게 했어. 삿대질을 받는 지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그 어두운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이 들끓었다. 나는 큰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외쳤다. 삼촌, 할머니가 직접 손을 잡으셨잖아요. 그건 말을 마치기 전 작은 어머니가 애끓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집 나가더니 결국 우리 어머님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양날이었다. 지희가 쌓아온 시간과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문 전통 모두에 나를 세웠다. 고모는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지희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눈물마저 지희에게는 또 다른 짐이었다. 우리는 병원 1층 로비 한쪽 소파에 모여 앉아 서로 다른 침묵을 이어갔다. 새벽 상담차 나온 목사가 성경책을 든 채 지나가자 친척들 몇몇이 날선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종교라는 단어가 병원 공기마저 양분의 모두를 경계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큰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쥔 채 탄식했다. 이놈의 집안이 언제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 그때 지희가 낮지만 또렷이 입을 열었다. 삼촌, 제 선택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족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숨을 들이킨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가 다시 눌러 담았다. 제가 할머니 때문에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간 것이고 제사도 할머니도 제 자신보다 소중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할 길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듯했지만 결국 가족 모두를 향한 고백이기도 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흰 가운을 입은 담당 교수가 내려왔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의료진 회진 설명이 있으니 보호자 대표가 오라고 했다. 큰아버지가 망설이는 사이 작은어머니와 고모, 나까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설명은 냉정했다. 내부종이 악화 단계입니다.
추가 수술은 고령을 감안하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쇠망치처럼 심장을 두드렸다. 고모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할머니가 깨어날 가능성은요? 교수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희박합니다. 표의 없는 두 글자가 나왔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이 하얘지도록 주먹을 쥐었다. 작은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다.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연명치료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그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아버지는 얼굴을 들어 나를 노려봤다. 어머니 포기하자는 거냐?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얼려버렸다. 무거운 침묵 끝에 고모가 창가로 걸어가 병원 밖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형님, 어머니는 오래전에 삶의 끝에서 가족을 품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린 뭘 하고 있죠? 서로를 밀어내고 상처만 내고 있잖아요. 그녀가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봤다. 눈가에 맺힌 빛이 회의실 전등보다 더 뜨거웠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화해예요. 그 말에 작은어머니도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은 마치 전투 후 폐허처럼 조용했다. 결국 우리는 연명치료를 연장하되 24시간 내 상태가 더 악화되면 편안히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동의했다. 담당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도장을 받았다. 그때 큰아버지는 서명란 위에서 펜을 멈칫거렸다. 지희도 동의해야 해. 그래야 마음의 짐이 덜어지겠지. 말로는 단호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렸다. 우리는 복도로 나와 지희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담담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으로 써 내려갔다. 나는 내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문장을 쓰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펜촉 끝에서 떨어진 잉크 방울 하나가 흰 종이 위에 검은 점이 되어 번졌다.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집, 전통 제사, 장례 형식, 심지어 조부모 묘소 관리권까지 하나하나가 종교적 법적 논쟁거리였다. 친척들은 병원 통로에서까지 서로 다른 의견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입관 전에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교회식 추모 예배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상황을 중재하려던 나조차도 격앙된 목소리에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때 지희가 한 발 내디뎠다. 할머니 장례는 전통 그대로 진행하세요.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단, 마지막 발인 전날 밤. 단 1시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덧붙였다. 무릎 꿇고 할머니께 제가 바친 사랑 한 줄기를 들려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비석에 제 이름 새길 필요도, 사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할머니 앞에 설 기회를 주세요. 큰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지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어머니는 울먹이며 지희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미안해서 말을 잇지 못한 작은어머니의 눈물은 지난 세월의 회한을 함께 쏟아냈다. 새벽은 어느새 물러가고 낮이 밝았지만 우리 가족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도 창밖으로 조용히 내려앉는 빛이 우리 어깨를 쓰다듬듯 내려왔다. 하지만 갈등은 거치지 않은 채 그 빛을 깎아내듯 서늘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라는 칼끝을 서로에게 겨눈 형국이었고 가문의 전통이라는 갑옷을 입은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다. 담당 의사는 놀라움과 함께 가족 중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며 불안하게 주사위를 굴렸다. 결국 큰아버지가 말없이 지희를 바라봤다. 지희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내디뎠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아니었다. 대신 잔잔한 평온이 번진 표정이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가족의 갈등은 폭풍 전야처럼 숨죽였다. 복도엔 기계음만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병실 문이 열리자부터 공기 밀도가 달라졌다. 지희는 이미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있었고 나는 냉기가 배어나오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새벽 서리처럼 반짝였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숨을 토해냈다. 지희는 의자에 앉지 않고 곧장 할머니 머리맡으로 조심스레 몸을 기울였다. 할머니, 저 지희예요. 혹시 들리세요? 그 한마디가 울림 없이 공기 속에 가라앉더니
모니터 그래프가 미세하게 파동을 그렸다. 간호사는 안전거리를 두고 지켜보다가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다. 중환자실 특유의 기계음이 시계추 역할을 하며 시간을 재단했다. 지인은 가족 중 유일하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손녀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아주 낮춰 그러나 한 글자도 떨림 없이 이어갔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고 학교를 다녔고 설날마다 떡국에 간을 맞추던 할머니 눈썹을 못 잊습니다. 제가 다른 길을 택했어도 할머니는 제 첫 번째 선생님이었어요. 말마다 눌린 감정이 지희의 목끝을 두드렸다. 마치 얼음장 밑강물이 부딪히듯 둔탁한 소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할머니의 손등을 다시 쓸어내렸다. 저를 미워하셔도 좋으니 한 번만 눈을 떠주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숨조차 참고 기다렸다. 누군가가 철문 바깥에서도 똑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눈꺼풀 사이 흙이 비친 회빈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할머니는 겨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손녀의 얼굴을 더듬는 동안 지희는 부서진 숨을 토했고 이어서 낮고 단정한 음성으로 이어갔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짧은 고백 뒤에 더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손가락이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지희의 손을 움켜쥐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미약한 숨소리가 뜻밖의 따뜻해 보였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큰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고 고모와 작은어머니는 각자의 입술을 물어뜯었다. 지희는 할머니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신과 조상 중 누구를 부르지도 어떤 기도문도 읊조리지 않았다. 대신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장독대 옆에서 들려주던 자장가 가락을 아주 작게 따라 불렀다. 고운 가사는 아니었지만 그 노랫말이 천천히 할머니의 호흡을 감싸자 모니터는 기적처럼 리듬을 맞췄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무너지듯 깨달았다. 우리를 연결한 것은 종교도 전통도 아닌 돌아갈 수 없는 기억의 공통분모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투는 동안에도 그 노래 한 소절은 서로의 혈관 어딘가에 남아 식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의 눈꼬리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빛을 반사했다. 지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할머니의 손등에 입술을 댔다. 그 부드러운 접촉이 끝나자마자 할머니의 눈이 조용히 감겼다. 놀란 간호사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여전히 안정적인 맥박이 유지됐다. 지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기계음을 향한 인사인지 할머니를 향한 고백인지 아니면 그 순간을 허락한 가족에게 보내는 용서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우리는 모두 눈시울을 훔쳤다. 문이 닫히자 복도 공기는 갑자기 후끈해졌다. 큰아버지가 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널 용서하신 걸까? 그 말 속에는 그 자신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희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 이젠 제 몫의 짐을 제가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버지는 떨리는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날 내게 맡긴 거다. 내게 건네달라셨다. 그는 손에 땀이 차 편지 봉투가 축축해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지희가 받아든 편지에는 낯익은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만 적혀 있었다. 지희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찢었다. 편지지에는 구겨지고 번진 잉크 자국이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단단히 살아 있었다. 지희야, 너의 믿음이 나를 서운하게 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키운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조상을 지키는 길로, 너는 새로운 빛을 따라 걸었을 뿐이니 우리는 다른 길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부디 내 마지막을 두려워 말고 내 길을 끝까지 걸어라. 사랑한다. 문장을 읽는 동안 지희의 입꼬리가 떨렸다. 그녀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자 큰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어머니 마음 절반도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나도 바뀌고 싶다.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소리 같았다. 작은어머니와 고모도 다가와 지희의 등을 쓸어주었다. 짧은 포옹이지만 지난 세월보다 더 무거운 용서가 담겼다. 나는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며 목 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가족은 종교를 논리의 잣대로 맞대거나 전통의 칼날로 서로를 찌르며 한 시대를 버텨왔다.
그러나 피로 엮인 유대감은 상처 입은 채로도 살아남아 허약하지만 고집스러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 자리했다. 하얀 김이 오른 뚝배기를 앞에 두고도 말없이 수저만 만지작거렸다. 지희가 조용히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얼굴을 들었다. 할머니가 떠나시면 장례를 전통식으로 치르세요.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할게요. 제사에도 참석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절을 올릴 거예요. 말끝에 실린 단호함 속엔 타협이 아닌 포용이 있었고 큰아버지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힘들지 않겠니? 지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가족을 떠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스쳤다. 네온사인이 번지는 차창밖 풍경이 투명한 물방울에 굴절되어 지희 얼굴에 반사됐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과거에 매달려 있던 내 모습을 보았다. 종교 앞에 멈칫거린 자신, 전통을 핑계로 침묵했던 나약함, 그리고 이제야 뒤늦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배우고 있는 서툰 어른을. 마음이 들끓어 눈을 감자 할머니가 집안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계피차를 타주시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비 오는 밤 특유의 흙냄새처럼 짙었다. 병원 복도에 다시 섰을 때 작은어머니가 내 옷깃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지희 덕분에 우리 다 살았는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밤 창문 틈으로 스미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진심이 묵직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마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할머니의 의식은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른다. 또한 장례와 제사 문제는 작은 불씨만 닿아도 금세 번질 화약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올 즈음 담당 의사가 상태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으니 가족들은 잠시 귀가해도 된다고 했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여기 남겠다. 어머니 곁을 지켜야지. 그러자 지희도 병실 근처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저도 여기 있을게요. 작은어머니가 망설이다가 지희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순간 의자에 앉은 가족들이 서로 기대어 둥근 원을 그리듯 비스듬히 잠이 들었다. 침묵 속에서 불안과 후회는 서서히 잔잔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빗소리는 어느덧 잦아들었고 새벽 공기는 다시 맑아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켜며 생각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로 엮인 가족이구나. 그러니 서로를 품을 수밖에. 그 깨달음이 가슴 한복판에서 조용히 다짐으로 변했다. 지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결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편안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뿐이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무채색의 병원 복도에 햇살이 스며들자마자 할머니의 상태가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적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운 변화였지만 가족들은 작은 숨결에도 희망을 걸었다. 큰아버지는 하얀 종이컵에 맹물을 채워 연신 목을 축였고 작은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묵주 대신 단단히 맞잡은 두 손을 놓지 못했다. 지희는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며 연회 제한 시간을 오가는 사이사이 병실 밖 벽에 등을 기댔다. 그 모습은 전날 밤 과열된 감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시선이었고 우리는 그 차분한 눈빛에 묘한 위안을 얻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 순간 지희는 다급히 의료진을 부르지 않고 잠잠한 목소리로 장독대 옆 작은 꽃밭에 물을 주시던 할머니 일을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숨소리와 이야기 사이에 끼어드는 기계음이 리듬을 맞춰주자 할머니는 마치 짧은 꿈을 꾸듯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교대 시간을 맞춰 차례로 들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큰아버지는 머뭇거리다 눈을 피하지 못한 채 입술을 달싹였고 고모는 한마디 사과와 두터운 침묵으로 10여 년 묵은 매듭을 잘라냈다. 작은어머니는 그간 삼킨 오해를 눈물에 실어 흘려보냈다. 나 역시 할머니에게 늦은 고백을 내뱉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이후 더는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튿날 의료진은 가족회의를 소집해 연명양서를 다시 확인했다.
할머니의 의식이 선명한 짧은 틈을 이용해 마지막 의사를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담당 의사가 질문을 던지자 할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고 구겨진 목소리로 힘들다라는 단어만 겨우 내뱉었다. 가족들은 그 한마디에 단숨에 숨이 멎는 듯했지만 지희가 재빨리 손을 얹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편히 쉬셔도 돼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치 안도의 한숨처럼 눈꺼풀을 덮었다. 그 순간 히터 바람에 흩날린 커튼이 사뿐 내려앉듯 우리 마음에도 차가운 물결이 산산이 부서지며 따뜻함이 감돌았다. 병실 밖에서 우리는 서류에 최종 서명을 했다. 연명의료를 최소화하고 통증만 완화하는 방향이었다. 차이는 굵은 회구로 그러나 떨림없이 적혔다. 큰아버지는 펜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하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희가 할머니 침대 맡을 떠나지 않겠다고 나섰고 고모는 허전한 웃음으로 우리도 곁에 있을게라고 답했다. 그 다짐은 오랜 앙금 위에 놓인 약속이었고 동시에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초승달이 걸렸다. 지희는 할머니 머리맡에 작은 손수건을 놓았다. 하얀 실로 수놓은 난초 한 송이가 새겨진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배워 만든 자수 작품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수건 곁에 놓인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가족들은 숨죽여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 무릎을 꿇고 오래된 벽 앞에 섰다. 포옹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 공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봄밤의 비를 닮은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이른 새벽, 꿈결 같은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며 눈을 감으셨다. 의료진은 평온한 얼굴이었다고 말했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 표정은 모든 싸움과 화해를 품은 모자이크였다. 빈소를 마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큰아버지는 전통 의식을 지키겠다고 했고 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편안하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할게요. 장례지도사는 우리가 가져온 족자를 걸고 목례했다. 향이 피어오르자 허름한 빈소 천장에서 노란 전구, 빛이 한층 따뜻해졌다. 조문객이 하나둘 다녀가던 첫날 밤, 뜻밖의 인물이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낯선 양복 차림의 중년 변호사였다. 그는 고모 성함을 확인하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작성한 유언장을 개봉하라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술렁였다. 큰아버지는 얼굴이 굳었고 작은어머니는 손수건을 놓쳤다. 유언장이라니 아흔을 바라보며 언제 남기셨단 말인가. 변호사는 상주단이 모인 별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흰 봉투는 오래된 편지처럼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봉인은 온전했다. 떨리는 손으로 큰아버지가 봉인을 풀었다. 종이를 펼치자 할머니의 낯익은 붓글씨가 빼곡했다. 내 사랑하는 자손들아. 첫 문장에서 큰아버지의 눈가가 젖었다. 할머니는 유언장에서 먼저 용서를 구했다. 나는 내 두려움을 너희에게 상처라는 이름으로 남겼다. 이제 나를 탓하지 말고 서로를 보듬어라. 이어서 재산 분배와 장례 방식이 적혀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영정 앞에는 조상 제사상 한 짐과 함께 지희가 선택한 믿음을 상징하는 하얀 백합 한 송이를 놓아라.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큰아버지가 입을 때려다 닫았다. 지희는 두 손을 입술에 가져가 눈을 감았다. 그 다음 구절은 더욱 놀라웠다. 만일 내 자손이 종교 차이로 다시 다툰다면 내 토지와 예금 전부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라. 그러나 화합한다면 절반은 가문의 제사와 묘소 유지에, 절반은 지희가 속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해외학교 건축에 쓰라. 서명 아래 붉은 인장이 선명했다. 작은어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정말 우리에게 남긴 게 아니라 입술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고모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유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손을 잡으라고 명하고 있었다. 한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절을 하고 나갔다. 빈소 복도에서 퍼지는 축 늘어진 조문객 발걸음 소리가 마치 계단 아래서 올라오는 낮은 파도 같았다. 큰아버지가 편지를 접으며 뜨거운 숨을 내쉬었다. 지희야, 백합을 준비해줄 수 있겠니? 그 짧은 부탁은 우리 가족이 드디어 같은 방향을 바라본 첫 문장 같았다. 지희는 곧장 빈소를 나가 24시간 꽃집에서 순백의 백합과 한 다발의 햇살 같은 프리지어를 사왔다.
백합은 향긋했고 프리지어는 노랗게 빛났다. 장례지도사는 고개 숙여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르신 마음이 참 따뜻하셨나 봅니다. 조문객 사이엔 농촌에서 올라온 먼 친척도 있었지만 지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다. 예전엔 안 보이더니. 수근거림이 잠시 맴돌았지만 백합 한 송이가 영정 앞에 놓인 순간 수근거림은 잦아들었다. 우리는 차례로 분향하고 지희는 차례를 마친 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손이 닿을 만큼 깊숙이 절을 올렸다. 이 장면을 본 작은 사촌 동생이 툭 소리 내며 눈물을 삼켰다. 모범 답안을 찾으려는 표정이 아니라 나답게 애도하려고 애쓰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 깊은 밤, 빈소에는 가족만 남았다. 순번을 정해 상주석을 지키기로 한 우리는 서로에게 등받이가 되어주었다. 큰아버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희에게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잃을까봐, 그리고 내 실수로 널 더 잃을까봐 무서웠다. 고백은 짧았지만 파장이 컸다. 지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믿음이 다르면 버림받을까봐. 그때 고모가 나지막이 웃었다. 결국 두려움이 우리를 이토록 멀리 돌아가게 했구나. 우리는 한순간 다 같이 허탈하게 웃었다. 천장에서 멀찍이 돌던 파리 한 마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새벽녘, 상갓집 조용한 복도 끝에서 작은어머니가 젖은 손수건을 쥔 채 돌아왔다. 이거 그녀가 내밀자 수건에 쌓인 것이 있었다. 회색 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작은 향로였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챙기시던 거라는데 마지막엔 지희 주라고 하셨대. 향로 뚜껑을 열자 약한 향이 퍼졌다. 지희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장독대 옆에서 쓰시던 약재향이다. 그 냄새는 어릴 적 비 오는 날 부엌에서 난로불을 지피며 젖은 신발을 말리던 추억을 데려왔다. 가족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머리를 떨구었다. 복잡한 얽힘을 가진 과거가 향 한 줌 속에서 녹아내렸다. 발인 전날 밤, 우리는 유언장 조건에 따라 빈소 옆 작은 공방을 빌려 회의를 열었다. 변호사는 화해 여부를 확인하고 기부 일정과 분배 절차를 조율해야 했다. 큰아버지는 답답한 숨을 토하며 말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정하자. 논쟁은 그만. 지희가 서류를 넘겨받아 차근차근 항목을 읽으며 설명했다. 그녀는 오래전 교회에서 배운 회계 지식으로 금액을 나누고 제사 비용과 학교 건축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표를 작성했다. 우리는 묵은 감정 대신 숫자를 들여다보고 숫자 뒤에 숨어있던 할머니의 마음을 되새겼다. 할머니는 돈도 마음도 둘로 갈라 우리를 묶으셨네. 내가 한 말에 고모가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동틀 무렵 바람에 실려온 꽃향이 빈소 안을 스쳤다. 지희가 놓은 백합을 시작으로 주변 조문객들이 가져온 국화와 장미, 그리고 누군가 몰래 두고 간 들국화가 한데 섞여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다. 그 향은 제사상 오르는 술 냄새와 뒤섞여 생경했지만 이상하게 포근했다. 할머니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교와 전통, 사랑과 체념, 가족과 세상을 같은 이야기로 묶어내신 셈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것이었다. 발인 아침, 우리는 비단 한복과 검은 양복을 혼용해 입었다. 관 위엔 백합과 국화가 얹혔고 영정 양옆에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애지중지한 도자기 두 점이 놓였다. 지희가 들고 나온 국화향 향로에서 훈향이 피어올랐다. 아침 햇살이 영정을 스치자 할머니 사진 속 미소가 전날 밤보다 선연해 보였다. 노제 행렬이 병원 장례식을 나설 때 지희가 관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마을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산소 마스크 없이 들이마시는 바람을 대신해 관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할머니, 다녀오세요. 걱정 없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장 후 49제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여전히 제사상의 돼지머리와 절국공이가 올라갔지만 그 옆에 놓이는 백합 한 송이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지희는 손을 모으고 우리보다 한 걸음 뒤에서 묵념했고 큰아버지는 백합이 시들지 않도록 물병을 챙겼다. 작은어머니는 헌화 뒤 남은 꽃잎을 모아와 집안 찻잔에 띄워두었고 고모는 지희의 성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화기를 붙잡고 웃었다. 유언장이 요구한 기부는 2달 만에 실행됐다.
묘소 보수 예산과 마을 재전 비용이 잔고에 입금되었고 해외 학교 건축 기금도 송금되었다. 선교단체에서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온라인으로 개교식 영상을 보내왔다. 조용한 저녁, 가족들은 거실 TV 앞에 둘러앉아 낯선 빨간 지붕의 교실이 완성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화면 속 아이들이 박수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작은 사촌 동생이 우리 할머니가 한 거야? 라고 묻자 모두가 웃었고 큰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우리 어머니가라고 답했다. 그 뒤 고모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게 진짜 제사다.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남긴. 그해 추석, 지인은 선교지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사 준비를 도왔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물 무칠 때 작은 어머니가 지희를 슬쩍 불렀다. 혹시 그 늦어지면 교회 예배 못 가는 거 아니니? 지희는 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간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농담에 가까운 대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먼 길을 돌아와도 결국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녹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종교와 전통이 양쪽 끝에 매달린 외줄타기가 아니라 두 갈래와 두 마음을 실어 나르는 튼튼한 다리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할머니 생전 집 뒷마당을 개조해 작은 다시를 열었다. 이름은 훈양제 향로에서 피어오른 약재향처럼 가뭄과 믿음을 섞어도 풀리지 않는 훈훈한 향기를 품자는 뜻이었다. 다실의 첫 손님은 동네 주민들과 지희가 초대한 교회 합창단 어르신들이었다. 제사상 나눔 떡국과 다실의 금귤차가 한 상에 올라왔고 합창단 단원이 고향의 봄을 부르자 대청마루 아궁이 불꽃이 춤췄다. 나는 그날 밤 우리 가족을 처음 본 누군가라면 이 집을 얼마나 오래된 다툼의 현장이라 짐작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과거의 벽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꽃이 피었다. 해가 한 해 더 바뀌자 지희는 선교단체 일을 잠시 내려놓고 마을 돌봄센터를 돕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기부하려 했던 복지 법인과 협력해 지역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차렸고 큰아버지는 제사상 떡을 만드는 솜씨로 주방을 책임졌다. 작은어머니는 예배당에서 배운 찬양 대신 화전노름 가락으로 어르신들 무릎을 두드렸다. 종교적 색채가 옅은 대신 향긋한 기름 냄새와 제사 음식 맛이 진하게 밴 공간. 거기서 어른들은 서로의 믿음을 묻지 않았다. 그날 봄, 훈양제 마당 살구꽃이 터질 무렵, 지희는 우리를 모아놓고 작은 소식을 전했다. 저 결혼해요. 상대는 선교지에서 함께 일한 동행자라 했다. 종교도 같고 신념도 비슷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성은 다르지만 피가 통하는 듯 마음이 닮았다고 했다. 큰아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희 예식 교회에서 해도 되니? 지희가 빙긋 웃으며 답했다. 교회 야외 정원에 차릴 거예요. 대신 끝나고 훈양제에서도 작은 제사상 올리고 싶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죠. 환한 웃음이 집안을 채우자 작은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새 식구 생기면 할머니도 안심하시겠네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결혼식 날, 교회 정원에 설치된 작은 예식장은 화사한 백합과 전통 초롱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목사님의 짧은 축도 뒤, 지희는 전통 혼례 절차로 큰 절을 올렸다. 두 문화가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질 때 하객들이 숨죽여 지켜보던 순간의 공기가 빛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그 장면을 남겼다. 화면 속에서 흰 웨딩드레스 자락과 붉은 단심저고리가 섞여 춤추는 모습은 지난날 우리의 갈등이 남긴 상처를 정성스레 봉합하는 바느질 같았다. 예식 후 돌아온 훈양제 대청에는 제사상 대신 할머니가 즐기던 모란꽃 자수가 놓인 보자기가 펼쳐졌다. 지희 부부는 그 위에 백합과 향로를 조심스레 놓고 무릎을 꿇었다. 지희의 신랑이 낯설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할머니 뜻 이어 정성 다하겠습니다. 그 뒤로 새 식구가 늘어난 기념으로 다실 앞 살구나무에 하얀 천 리본이 매달렸다. 나무 아래에서 큰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날이 좋아. 어머니가 웃으시겠다. 그 말에 작은어머니와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지희와 나는 훈양제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빛을 바라봤다. 찰구꽃 잎이 바람에 흩날려 계단을 타고 내려갔고 좋은 향이 담벼락 너머로 퍼졌다.
지인은 살짝 몸을 기울여 내게 말했다. 우리는 종교 때문에 싸우고 화해했지만 정작 우리 안의 두려움이 가장 큰 장벽이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붙들겠지. 하늘에 길게 물든 노을이 할머니가 남긴 백합 도장처럼 붉고 환하게 퍼져 있었다. 오늘도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주신 사연부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어졌던 가족이 서로를 잃을까 두려워 더 큰 벽을 쌓았던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벽을 허문 것은 거창한 설교도 고집스러운 전통도 아닌 조용히 매민 한 줌의 손길이었습니다. 살면서 사랑보다 중요한 신념도 미움보다 크지 않은 상처도 없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내 마음속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서를 청할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밤 작은 백합 한 송이 마음에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사연부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서 당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